창의력이 있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 오늘은 페이스북의 설립자이자 CEO인 마크 저커버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이며 2010년에 타임즈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마크 저커버그. 그가 이룬 모든 것이 40세 미만의 나이에 이룬 성과인데요. 이런 저커버그가 대학 시절부터 꾸준히 해온 취미가 있다는데 무엇일까요? 저커버그는 외향적이거나 독특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아니라 오히려 내성적인 성격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고 아버지의 지원으로 펜싱을 꾸준히 연습해왔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교 시절 뛰어난 펜싱 선수이자 주장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펜싱에 대한 그의 열정은 하버드 대학교 입학 에세이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에세이에서 펜싱은 사교적이면서도 활기차고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통제하지만 반대로 무정부적이기도 하다. 바쁘게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최고의 매개체라고 썼습니다. 2004년 페이스북을 설립한 이후에도 실리콘밸리의 오피스로 펜싱 장비를 가져와 틈틈이 연습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주짓수를 배우기로 한 그는 프로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에 도전하여 2020년 첫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시의적절하게 옮겨 소셜 네트워크의 창시자로 이름을 알린 마크 저커버그. 그의 스포츠 사랑은 단순히 취미에 그치는 것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운동은 창의력과 정신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의 두뇌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미국 조지아 대학교 운동학과의 한 교수는 운동은 뇌의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적절한 뇌기능에 필요한 산소와 포도당을 원활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두뇌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연구진 또한 운동이 청소년의 두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연구에 따르면 과학영재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신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두뇌 활동이 더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뒤로 걷거나 팔과 다리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등 익숙하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방학 기간에 우리 아이들은 교과목 수업, 과외 활동으로 오히려 학교에 다닐 때보다 지루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아이들이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신체 활동을 격려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오늘도 글로벌사회복대학 오창영 박사님 나와주셨고요. 권나영 학부모님 자리에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집중을 잘 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학년기 때는 괜찮았는데 네.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부터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열심히 해야 되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이 끝나고서는 네. 이전만큼 집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저도 어린 시절 그리고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할 때 그리고 한 30대까지는 정말 저도 집중력이 좀 좋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했었는데요. 네. 요즘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게요. 집중이 안 돼요. 네. 저는 지난번에 권나영 학부모님이 그 500페이지 책을 읽으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500페이지를 그렇게 며칠 만에 읽었다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신문을 하나 읽는 것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주제, 이제 집중력과 창의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창의력을 주제로 하는 만큼 이제 집중력과 창의력을 좀 엮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그 이전에 나왔던 얘기를 토대로 창의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꼽히는 것이 발산적 사고라고 규정을 한 바가 있는데요. 발산적 사고라는 것이 이제 창의력을 측정하는 그런 다양한 테스트에서 문항으로 많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한 상황이나 물체를 제시하고 그것의 용도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최대한 많이 제시를 하는 것이 창의력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언뜻 보면 집중력과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창의력과 집중력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구조 내에서 서로 이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한데 교수님께서 답을 조금 주실 수 있을까요? 창의성 혹은 창의력을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국한된다고 한다면은 집중력과는 크게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최근에 창의력에 대해서는 이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얘기하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여러 개의 단계로 나눠 설명하고 있어요. 이를테면은 문제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는 것, 마지막으로 그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것, 이렇게 몇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확산적 사고 혹은 발산적 사고라고 하기도 하죠. 와 함께 수렴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아이디어들을 다 생각해 놓은 다음에 그 중에서 그래 이거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중요해 나가는 것들은 분명히 수렴적 사고인 거죠. 그때 필요한 과정이 바로 집중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어떤 것들을 많이 늘어놓고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고 할 때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때 필요한 것들이 수렴적 사고이고 집중력은 아무래도 이런 수렴적 사고가 좀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예전에는 그 확산적 사고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창의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은 바로 집중력을 기르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해서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 집중력을 기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들은 얘기 중에 확산적 사고는 IQ보다 개인적인 그런 특성이나 성격 그리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잘 한다고 하고요. 이제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는 정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 가까운 사고, 그래서 이제 지적 능력, 지능이 확산적 사고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제 규정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한다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데 혹시 그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 그런 게 있을까요? 확산적 사고만 한다고 한다면은 아이디어만 막 늘어놓고 정리를 못하겠죠. 네. 반면에 수렴적 사고만 한다면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정해진 정답만 내오지 결국 창의적인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는 없을 거예요. 네. 따라서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융복합 교육 혹은 전인 교육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집중을 하냐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집중을 못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희 뭐 성인의 경우를 보면 뭔가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네. 다른 뭔가 중요 과제나 뭔가 계속 고민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네, 그렇죠. 그 최근에 네. 읽은 책 중에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베스트셀러인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은 지금 요즘 아이들, 특히 이제 미국에서 10대들의 경우에 어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시간, 평균 시간을 재었더니 65초라고 합니다. 직장인들도 어떤 자신의 어떤 평균 업무에 집중하는 최대 시간 몇 분일 것 같으세요? 10분. 10분, 30분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3분이랍니다. 자, 그 이유가 여러분들 핸드폰 가지고 있죠. 네. 핸드폰에 있는 SNS, 각종 알림 끊임없이 날아오잖아요. 저도 회의를 하다가 혹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핸드폰에 나오는 계속 전화 울림, 알림, 문자들 그런 것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실제로 하루에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핸드폰을 확인하는 횟수를 재었더니 약 2,700번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700번을 우리가 8시간 나누면은 끊임없이 울려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우리 인간의 집중력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도둑들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 그리고 너무 적어서 문제인 것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들은 멀티태스킹입니다. 네. 한 번에 두 가지를 하는 것. 보통 아이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 멀티태스킹이죠. 또는 TV를 보면서 책을 읽는 것 멀티태스킹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적으로 멀티태스킹하고 있죠. 걸어가면서 음악을 듣는 것
걷는 것은 하나의 태스크죠. 네. 음악을 듣는 것도 하나의 태스크입니다. 근데 그건 두 개 간섭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서로 다른 감각 모드, 감각 양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서로 그 간섭을 일으키는 충돌을 일으키는 멀티태스킹 하는 경우에는 심각하게 어느 한쪽 혹은 둘 모두의 어떤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겁니다.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들은 이런 멀티태스킹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그리고 너무 긴장돼 있는 상태, 즉 과각성 상태라고 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핸드폰으로부터 혹은 어디선가 들리는 자극적인 그 감각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긴장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IT 기업들이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를 뺏게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일단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 손가락을 올리면서 서로 다른 장면들을 보게 만드는 거, 끊임없이 알람 울리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집중력을 도둑맞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너무 적어서 문제인 것은 수면 시간 그리고 몰입 체험 그리고 영양가 없는 그런 음식들. 마지막으로 들었던 게 참 재밌었는데 소설 읽기라고 주인공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각, 다른 사람의 관점을 그 사람의 그 감정에 몰입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그 가장 쉬운 우리가 집중력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 소설 읽기다라고 저자는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네요. 그 소설 읽기라는 게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체험하는 그런 게 이제 영상이 아니라 이제 그 문맥을 읽는 거잖아요. 그 문자로. 그게 조금 독특한 솔루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65초밖에 집중 못한다고 했는데 요즘에 쇼츠 영상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힐링 타임용으로 하나씩 보다 보면은 정말 한 개가 아니라 100개, 200개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에게도 그런 쇼츠 영상들이 굉장히 이제 짧고 자극적인 영상 위주로 소비가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머님이 직접 이제 관찰하신 바가 혹시 있으실까요? 저도 너튜브에서 영상 보는 걸 아이에게 좀 자제하는 편인데 그 이유가 조카들을 보면 항상 한 영상을 3분도 안 되는 영상을 끝까지 못 보고 계속 넘기더라고요. 그게 좋아 보이진 않아서 이게 집중력도 떨어지고 너무 더한 자극을 계속 찾아가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 영향력에 대해서 근데 저희가 뭐 근거 없이 뭐 부정을 할 수는 없는 건데 이게 뭐 연구 결과나 이런 게 혹시 나온 게 있을까요? 영상 매체를 어떤 것을 시청하느냐에 대해서는 뭐 워낙 그 다양한 논란들이 있고요. 종이로 어떤 것을 보느냐, 종이책으로 된 것을 읽느냐, 아니면은 컴퓨터 스크린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집중력이라든가 읽은 책에 대한 이해력 수준이 현격하게 차이 난다는 연구들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 연구에 따르면은 종이 신문을 사람들이 읽는 시간과 인터넷에 있는 기사를 인터넷 신문을 읽는 시간의 차이가 거의 하루에 1시간 이상 차이 난다고 한 거 그런 연구가 또 봤어요. 즉 신문을 구독해서 집에서 받아서 보는 사람들에 비해서 인터넷에서 보는 사람들은 신문을 정독하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스웨덴인가요? 거기에서는 모든 디지털 교과서를 다시 원래대로 종이 교과서로 바꾼다고 하는데 그 역시 이런 스크린으로 인해서 우리가 읽기라든가 집중력을 심각하게 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디지털 중독이라는 말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아까 IT 기기나 그런 그 소프트웨어 서비스들에서 알림을 보내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집중력을 이제 훔쳐가는 그런 도둑으로 이야기가 된 바가 있는데 오히려 그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는 본인의 자녀들이 뭐 14살이 될 때까지 그 아이패드나 컴퓨터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데 철저히 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그 의외인 것 같기는 해요. 초등학교 학생을 둔 부모님들 중에서 네. 아까 유튜브를 보게 하신다고 했었는데 유튜브 앱을 아이들을 어쨌든 학원에 간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안 줄 수는 없으니까 휴대폰을 주긴 주는데 유튜브 앱을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OS의
휴대폰을 예, 주는 그런 그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저희 아이도 저희 아이 핸드폰에 그 유튜브라든가 그다음에 SNS 앱들은 전 설치 못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자주 아이들의 어떤 집중력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자는 친구들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으로 좀 절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IT 시대에 말이죠. 네. 네, 이게 아이들에게는 그런 솔루션이 있는데 어른을 위해서는 없어서 그걸 저희가 스스로 자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힘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휴대폰에 보면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그 전날이랑 본인 그 휴대폰 사용량을 비교해서 알려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휴대폰을 어제보다 몇 분 더 사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림이 하루에 한 번씩 저는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의식하지 못했는데 뭐 30분, 1시간 이렇게 더 사용하는 날이 있어서 그걸 보면은 조금 자제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이게 습관이라서 고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도덕마전 집중력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도 그런 테크 기업에서 아니 방해금지 모드 그거 눌러 그건 알림 설정 그 알림 안 오도록 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 기업들은 그것 알림을 받아야지 그리고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천 명이나 되는 서비스 기획자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의 어떤 집중력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미묘한 기법들을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에게 어떤 습관이나 개인이 자제력을 발휘해서 이런 집중력을 뺏기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기술하고 있더라고요. 네. 정말 그런 사회적인 혹은 제도적인 이런 장치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이나 그런 뭐 기술이 있을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그 토마토 모양의 타이머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산 건 아니고 남편이 그 전에 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뽀모도로 타이머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관리 측면에서 이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에 근거해서 어떤 그 이탈리아 사람이 제안을 한 거라고 하는데요. 25분 동안 일을 하고 5분 동안 쉬고 또 그 25분 동안에는 주어진 태스크에만 집중하고 만약에 다른 일이 생각이 나면 그거는 메모를 일단 해두고 그 다음 태스크로 미뤄서 진행을 한다거나 그런 식의 방법론을 적용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집중력에도 도움이 될까요?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그때그때 멀티태스킹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놨다가 나중에 또 집중할 시간을 마련해서 처리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걸 써본 적은 없고요. 네. 사실 저는 이거 25분이라고 하는 말씀에 좀 주목이 되는데 제가 지금 사이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 보통 사이버 대학의 하나의 강의 시간은 25분이에요. 한 교시가. 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런 어떤 것을 보고 들을 때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25분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미국인 성인들의 평균 업무 집중 시간이 3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25분도 너무 긴 게 타이머를 아닌가 만들어야겠네. 싶습니다만 네. 사람들이 가장 쉽게 집중력을 좀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루틴을 만들어서 혹은 습관을 만들어서 자신의 집중력을 뺏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길밖에 없는가? 너무 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관심 있는 일, 물론 그것만 관심이 가는 일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좀 더 어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좋아하고 열정 가지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좋아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동기랑 가장 크게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전에 저희가 그 미하일 칙센미하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 헝가리 심리학자가 그 몰입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도 그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좋아하는 정도나 이제 본인의 능력이 이렇게 교차를 했을 때 그 몰입이라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성과가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서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 뭔지 한번 이제 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제 집중을 하기 좀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공부보다는 게임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더 집중 네. 잘하는 것과 비슷한 그쵸. 것이겠죠. 네. 게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게임도 이제 e스포츠 종목이 이제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데서 공식 종목으로 이제 채택이 돼서 그 방송도 되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애들도 게임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이전만큼 크게 금기시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만약에 어머님은 세민이가 그 프로게이머를 하겠다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누가 봐도 재능이 없는데 네. 나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할까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녀들의 그 교육에 대해서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어떤 걸 잘하는지. 부모가 환경을 근데 만들어주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직장인이나 뭔가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마감을 정해두고 그걸 급하게 막 하시는 경우에 집중이 더 잘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조금 도움이 될까요? 일부러 뭔가 이렇게 밀어놨다가 그거를 집중해서 이제 빨리 처리를 한다든지. 근데 그것도 뭐 능력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본인이 이제 프로의 세계에서 집중을 해야만 하는 환경에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그랬을 때 더 이제 재밌는 아이디어가 나온 경우가 있다. 그런 예시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예, 그 저 개인적인 사례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은 시간 쫓겨서 뭔가 일을 할 때 가장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오고 네. 그리고 어쨌든 정해진 시간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만큼 우리 두뇌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 꾸준히 하루에 5분씩이라도 꾸준히 해서 뭐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네. 물론 정말 창의적인 사람들, 자기 습관이나 루틴을 만들어 놓고 일하는 분들은 가능하겠지만은 저 같은 범인들은 마감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좀 미루다가 할 때 정말 그 고도의 집중력이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도 많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랑 그걸 맞교환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웹툰 작가님들이랑 일을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마감일에 이제 전화를 해보면은 이제 다 됐다고 하는데 계속 안 나와요. 몇 시간 내내. 근데 그거를 이제 한 컷을 위해서 남겨두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컷을 이거 어떻게 끝내야 되나.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나 대사를 두고 이제 끝까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마감 기한을 넘겨서 줬는데 그게 이제 반응이 좋다 하면은 거기에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기분 탓도 있겠지만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고도의 집중력이 발휘가 됐을 때 이제 창의적인 뭔가 플롯이 나온다든지 장면이 떠오른다든지 그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심리학에서는 여크와 더슨의 그래프, 여크와 더슨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과제의 난이도와 어느 정도 그 각성 수준에 따라서 너무 긴장한 것도 문제지만은 너무 이완되는 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적절한 과제 난이도에 따라서 적절한 긴장 혹은 적절한 스트레스는 필요하다. 그럴 때 가장 일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아마 자기가 예측했을 때 이 정도의 일은 정말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30분 혹은 마감 시간 얼마 전에 시작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때 그 최대한의 어떤 각성 혹은 집중을 통해서 일을 끝내고 만족도 높은 그런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중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찾다 보면 뭐 집중력을 높이는 음악, 집중력을 높이는 백색 소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뭐 근거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음악이나 뭐 주변의 백색 소음이 인간의 두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멀티태스킹을 말씀드리면서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의 어떤 주의력 혹은 주의 자원이라고 하는데요. 주의 자원은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 일에 정말 집중해서 100% 주의를 쓴다고 한다면은 나머지 일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겠죠.
만약에 음악을 듣는다.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노래를 부른다. 그러니까 음악과는 별개의 어떤 청학적인 작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에 완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네. 사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고 할 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사물에 주의를 기울일 수는 없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주의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다양한 자극들이 주어지거나 다양한 자극들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한다면 그만큼 업무 효율이라든가 주의력은 혹은 집중력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정말 베테랑 운전자들은 운전을 하면서 즉 앞에 나타나는 차를 제대로 피하면서 옆 사람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 음악도 듣기도 하고 심지어 전화 통화까지 하는데요. 그 모든 것이 주의력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옆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내가 음악을 듣거나 내가 전화하는 것은 안전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를 할 수 있다. 혹은 주의 집중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그림이나 어떤 그런 청학적인 자극들은 큰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주의 집중에 방해된다라고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단 정말 조용한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많은 카페에서 일을 할 때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는 또 다른 측면에서 사회적 촉진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네. 단지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느낌만으로도 어떤 경쟁 혹은 스스로 어떤 그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를 일컫는데요. 저는 그 아이가 어려서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놀이 방법 중에 이제 보드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인데 네. 이런 게임할 때 아이가 집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이의 집중력을 좀 재미있게 기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하네요. 네, 뭐 정답 없습니다만 아이가 규칙을 배우고 다른 사람의 어떤 감정을 탐색하고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집중에 도움이 되겠죠. 보드 게임은 특히 세계관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 게임처럼. 그래서 본인의 역할이 있고 또 미션이 있고 또 스토리가 녹아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비디오 게임, 그러니까 정말 그 다양한 시각적인 그리고 청각적인 자극, 과한 자극이 주어지는 게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유익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중력 측면에서 말이죠. 저는 그 아이가 3-4살 때부터 연극이나 뮤지컬 관람 같은 걸 했는데 그 어릴 때는 뭐 아이가 소리 낼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어서 뭐 30분 정도 짧은 공연부터 보다가 점점 이제 더 상영 시간이 길어지는 공연이나 영화를 보는데 생각보다 잘 집중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아이의 뭐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되는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호기심, 흥미가 있어서 하는 건지 이게 집중력에 도움이 될까요? 집중력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몰입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자신의 모든 감각과 모든 주의가 관여하고 깊이 그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읽고 있는 것, 보고 있는 것, 혹은 듣고 있는 것에 만약에 30분 이상, 1시간 이상 몰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집중력에 도움이 되겠죠. 네. 처음에는 한 5분만 의자에 앉아 있어도 몸을 비비 틀고 뭐 울고 좀 다른 얘기 하던 아이들도 점점 그거에 습관이 되면은 심지어 중학생 아이들은 정말 그 종기가 날 정도까지 의자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도 보았습니다. 정말 집중력이 높은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은 정말 그 걸어가면서도 책을 보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네. 저는 요즘에 걸어가는 것도 힘들던데 그냥 그래서 아니 그 제가 길을 잘 이렇게 길눈이 밝지는 않은데 이제 걷다 보면 딴 데로 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뭘 음악을 들으면서 걷다 보면 딴 데 가 있고 지하철역 뭐 한 개 지나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걷는 데 집중하자. 그냥 내가 가는 길을 가는 게 나의 메인 그 태스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걷는 데 집중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생각을 하는 것도 집중에 도움이 돼요. 딴 생각하는 거. 딴 생각하기. 예. 그게 어떻게 보면 공상하기, 혹은 상상하기인데요. 그 역시 집중에 도움이 되고 더불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집중력 향상시키는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공상하기, 상상하기도 집중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걷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때 다른 생각, 즉 딴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운동도 많이 시키지 않아요, 애들? 아까 이제 운동과 창의력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긴 했는데 운동은 뭐 창의성뿐만 아니라 뭐 네. 학업 능력이라든가 지능 등 모든 측면에서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 노화까지 운동을 노화요? 통해서 예, 음. 노화를 친다든가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 도움이 된다는 정말 만병통치약 같은 것이 운동이기 때문에 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평범한 두뇌는 없다. 넷플릭스를 들으면 뇌가 풀립니다.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출연 및 창의력 교육 상담은 카카오톡 1:1 대화창 넷플릭스로 신청해주세요.